오늘 퓨전 개발자 스터디 이번에 PL900을 맡은 진미나이고요. 사실 이번에는 2차 과정이에요. 저번에도 첫 번째 해서 1차 과정을 한번 마무리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차 과정으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웬만하면은 일찍 끝내고 싶은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짧고 굵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퓨전 개발자 스터디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일단은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접수를 도와드렸는데 보니까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신의 그 파워 플랫폼에 대한 숙련도가 1부터 5까지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3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파워 플랫폼 소개 과정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고요. 이론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1주부터 7주까지 거의 다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실습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꼭 그때 들어오셔서 실습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퓨전 개발자 스터디 2차 과정. 자, PL900 퓨전 개발자 스터디 파워 플랫폼 2차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스피커와 프로듀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유저스틴님 그리고 진미나입니다. 자, 유저스틴님은요, 사실 프로듀서라고 해서 개발자 그리고 제작자로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시니어 클라우드 애드보컷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직을 맡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베리어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MVP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그러니까 공인 강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저스틴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조금 들립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주말에 컴퓨터가 뻑이 나는 바람에 지금 셋업하는 중이어서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셔도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쭉 전체 과정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나님께서 그 세부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새로 그 PL900 과정을 리피트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1차 과정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금 땅미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향후 이제 7주 동안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저희의 소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퓨전 개발자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보시면 퓨전 개발자 스터디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을 존중해 주세요 라는 행위 규범인데요. 항상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뭐, 비판도 물론 받지만 그 타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다음에 자긍심 등등, 뭐, 여러분들의 그 타인을 좀 더 존중해 주시는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퓨전 개발자 스터디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타인을 존중할 때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냐? 한다고 여쭤보시면은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를 꼭 표현을 해주시고요. 서로 다른 의견 또는 시각 또는 경험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건설적이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만약에 실수나 또 잘못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사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보다 참가자 커뮤니티 모두의 최선에 좀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유로운 도움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로 들어가세요. 저희가 퓨전 개발자 스터디 보시면은 GitHub가 따로 있습니다. GitHub 내에 PL900 디스커션이라는 Q&A 공간이 있어요. 질문도 항상 받고요. 그리고 운영진들이 웬만하면 24시간 내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가보시면은 수많은 질문들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만한 질문들은 거의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여기다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운영사항 소개 좀 더 해보도록 하지요. 자, 퓨전 개발자 스터디의 소개와 취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퓨전 개발자 스터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좀 더 이해가 쉽겠죠? 파워 플랫폼 퓨전 개발자 스터디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퓨전 개발자 스터디는 파워 플랫폼 업무와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퓨전 개발자를 위한 스터디입니다. 퓨전 개발자라는 것은 개발자가 사실은 여러 분야의 개발자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해서 시민 개발자부터 그 다음에 또 시니어 개발자까지 정말 높은 단계 그리고 또는 높은 하이테크 또는 또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개발자가 같이 만나서 시민 개발자가 실제로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이렇게 스스로 개발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러한 여기 퓨전 개발자의 시니어 개발자들은 사실 중요한 API라든가 또는 시티즌 디벨로퍼가 만들기 힘들 그러한 백엔드 쪽의 내용들을 좀 더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아키텍처적으로 좀 더 구성을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퓨전 개발자를 위한 스터디이고요. 그리고 취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업무와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격증이죠. 취득하기 위한 스터디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게 PL900이라고 해서 파워 플랫폼, 그 다음에 펀더멘탈, 기초 과정, PL900 자격증을 먼저 따시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PL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PL200, 그리고 PL400, 그리고 최종적으로 PL600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주부터 7주까지 되어 있는 PL900 2차 과정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위크 1부터 위크 7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준비 시작해야 되는 운영 내용, 그 다음에 퓨전 개발자 스터디에 대한 운영 사항 안내 등등 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 사항 안내가 다 끝나고 나면 위크 1 파워 플랫폼 소개와 메타 메타버스, 그 다음에 파워 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크 2에는 캔버스 앱이라고 있어요.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위크 3에는 모델 지향 앱, 그리고 파워 포탈, 파워 앱 포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4에는 파워 오토메이트와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 거고요. 위크 5에는 파워 BI, 그리고 파워 BI 대시보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6에는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챗봇이에요. 챗봇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챗봇을 만들고요. 자, 위크 7에는 사실 이거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PL900을 시험을 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고요. 또 다음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PL900 2차는 위크 1부터 위크 7까지 해서 2021년 12월 27일 날 끝날 예정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월요일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쯤 되면은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 다 보내드렸죠. 이메일에 거기에 제가 팀즈 URL로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역과 그리고 아웃룩 일정을 넣어드렸어요. 첨부 파일에. 그래서 첨부 파일을 열어서 저장을 하시면은 자신의 아웃룩 계정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서 저장 그리고 일정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풀이로 해놨어요. 매주 월요일 8시로 되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쉽게 팀즈 URL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자, 퓨전 데브 KR로 한번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퓨전 데브 KR.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퓨전 개발자 스터디에 관련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입니다. 자, 퓨전 개발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fusion dev.kr 하면은 퓨전 개발자 101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 내용, 그 다음에 파워 앱스, 오토메이트,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BI 등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핸즈온과 그 다음에 워크샵 및 부트캠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전에 어떻게 스터디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것은 파워 플랫폼이죠. 파워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파워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하라고 했죠. 그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기터브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터브 내용은 다 퓨전 데브 KR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PL900에 가시면은 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내용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 이전에 1차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여기서 벌써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웬만한 거는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되게 많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죠. 오늘 할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자, 사실은 PL900을 구글에서 치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PL900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펀더멘탈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아쉽게도 영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시거나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하는 소개 내용만 좀 잘 따라오시면 전체적인 개요 내용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퓨전 데브 KR. 우리 여기 방금 들어왔었죠?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요거 QR코드 찍고서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퓨전 개발자 스터디 위크 1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기초 과정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PL900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위크 1 내용은요. 파워 플랫폼 소개, 그리고 데이터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버스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파워 앱 소개, 그래서 세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플랫폼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파워 플랫폼은 딱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BI,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자, 여기 보시면은 파워 앱스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색깔별로 해서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플랫폼은 요 4가지의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파워 앱스는 뭐냐? 앱과 웹을 만드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워 오토메이트는 자동화 또는 RPA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자, 세 번째, 파워 BI는 뭐냐면 데이터를 구성하고 모델링하고 그리고 뽑아와서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덕트입니다.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챗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챗봇으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Q&A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내역들을 다 챗봇으로 구성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서비스가 파워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은 여러 가지 제품의 집합체입니다. 회사 또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웹과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설명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을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파워 오토메이트는요, 사실, 여기 보시면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뜻은 자동화인데 내가 어떠한,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냐면, 만약에 아침 9시마다 그 우리가 매출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뽑아서 그 다음에 자동화 해줄 수 있는 게 파워 오토메이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면은 iOS 폰에서 볼 수 있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테넌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앱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버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파워 BI는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그 우리가 뽑아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파워 BI에다가 넣고서는요, 일단은 뽑아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모델링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파워 BI 데스크탑과 그 다음에 또 서비스가 있는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모델링하고 시각화한 내용들을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내 작업 영역이 아닌 다른 공유 작업 영역에 같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분석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매출이라든가 또는 영업 등등의 내용들을 분석하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지능형 챗봇이죠. 챗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Q&A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이 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또는 파일이죠. 파일 등등을 줄 수 있는 게 지능 챗봇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자, 근데 이 네 개의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데이터 커넥터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커넥터가 보이죠? 그리고 AI 빌더도 서비스를 같이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커넥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과 앱을 개발을 하거나 자동화를 개발할 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웹에 게시를 해줄 수가 있거나 또는 앱에 게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화를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자동화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커넥터가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5365 있죠. 오피스 365 거기 워드 그다음에 PPT 그다음에 또 아웃룩 등등 그리고 쉐어포인트 등 뭐 여러 가지의 오피스 365 앱과 그다음에 또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아웃룩에서 뭐 이메일을 내가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또는 이메일에서 받아온 내용들을 어디 쉐어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 앱스를 사용하거나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아웃룩이라든가 오피스 365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것은 자, 데이터 커넥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I 빌더가 있습니다. AI 빌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AI를 빌드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AI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개체를 인식을 한다든가 또는 또 시각을 인식을 해서 또 명함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텍스트를 인식을 한다던가 또는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뽑아온다라는 것과 또는 워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텍스트들을 전부 조합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오거나 엔티티를 추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떠한 시각화 사진을 보고서는 얘가 어떠한 물건인지 또는 엔티티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버스는 데이터의 총체적인 논리적인 집합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먼저 그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는 클라우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편집을 잘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구조로 관계를 형성해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집합적인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 플랫폼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커넥터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PL900의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커넥터는 데이터 소스 커넥터, 그리고 맞춤 커넥터, 커스텀 커넥터죠. 그리고 트리거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손실 방지와 보안과 접근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손실 방지. 이거는 테넌트 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자동화를 하거나 웹과 앱을 다루거나 파워 BI를 다루거나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또는 어떠한 테넌트 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밖으로 세워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근데 데이터 손실 방식 DLP라고 해서 데이터 노출 방지를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 커넥터를 연결을 시킬 때 외부 또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트위터 또는 구글 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NS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커넥트를 연결을 할 때 데이터 손실 방지인 DLP를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메시지를 하나 올리고 싶어요. 자동화를 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메일 받은 내용들을 뭐 트위터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AP를 사용해서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는 어떠한 연결이 되었을 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손실 방지입니다. 이거는 어드민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 플랫폼 어드민이 이 데이터 손실 방지에 대해서 요거를 설정을 해놔가지고 노출 방지 가드레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호죠. 사용자 장치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간의 전송 중 데이터의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접근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맹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앱이나 웹을 만들 때 얘가 포인터를 지적을 이렇게 커서를 놓고 포인터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소리로 전달될 수 있게끔 또는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또는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주석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준수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등등 이건 접근과 정책에 있어서는요. 테넌트 어드민이 또는 파워 플랫폼 어드민이 그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규정 준수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들을 설정을 따로따로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개인정보가 좀 홀령하게 될 수 있도록 보호 방지 정책 또는 규정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버스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거든요.
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는요, 다양한 데이터 및 비즈니스 논리를 쉽게 구조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에요. 자, 그 말 뜻은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 인증,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감시를 하게 돼요. 자, 이 데이터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인증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앱과 그다음에 자동화 등등을 가지고 와서 또는 애저의 내용들 API로 해서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럼 보안에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로직이 있죠. 자, 원래는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여기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규칙을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저장을 하던가 또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생성하실 건지 그리고 계산 또는 뭐 이러한 필드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모델링도, 그러니까 테이블 간 설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그에 대한 시각화 또는 보고, 그리고 유효성, 얘가 데이터가 어떠한 유형인지, 그의 유형이 맞는 건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다 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스토리지 등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뭐 텍스트 기반의 그 구조적인 스트럭처 데이터나 non 스트럭처 데이터 등등이 있을 것인데 그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맞는 내용들을 맞는 그러한 데이터 구조에 맞는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 및 둘랍 스토리지, 그 다음에 로그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비관계형 또는 반구조적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인터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매니징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허브도 보실 수가 그러니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에서 웹후크 또는 SQL 등등 또는 레이크로 또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한꺼번에 이 모든 내용들 모든 서비스들이 다 데이터 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추후에 모델 드리븐 앱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그래서 커먼 데이터 모델을 알아보기 해서 우리 커먼 데이터 모델 안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테넌트라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떠한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를 사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떠한 뭐 매출을 또는 벤더한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벤더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 단에 상단에 그러한 매니저 또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 승인자한테 요청을 해서 뭐 1,000불 이상일 때만 요청을 해라라는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어서 요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규칙을 또 만들어내면은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승인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동화가 되어 있고 데이터가 차고차고 쌓이고 그에 대한 규칙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규칙 뭐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징에 또 한 가지로서 보시자면 파워 플랫폼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분석과 리소스 등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은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냐, 그리고 데이터 정책, 아까도 DLP가 있었잖아요. 그걸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래서 미리 정의된 연결을 만들거나 추가하고 싶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등등 또는 데이터들의 연결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넌트에서 라이선스 및 할당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파워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앱과 모델 기반 앱, 포털 앱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PL900 내용인데요. 여기 아까 드린 것처럼 그 주소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세계 맞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버스가 한마디로 네, 할 수 없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PL900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엔 PL900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셔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라 또는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소통하고 알려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 또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PL900 휴전 개발자 스터디에서 항상 안내해 주시고요. 알려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세요. 자, PL900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펀더멘탈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펀더멘털스가 있고요. 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아까 11월 30일에 보시면은 버추얼 트레이닝 데이라고 있어요. 펀더멘탈. 그거를 등록을 하셔서 들으시면은 요 시험을 볼 수 있는 바우처가 나와요. 그래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9불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요즘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환율 걱정 없이 그냥 무료로 바우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은 요에 대한 파워 플랫폼 기본 사항에 대한 학습 경로가 나타나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즈에서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을 누르시면요. 요 내용이 기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로의 모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소개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버스에 대한 소개. 자, 인트로덕션 to 그다음에 파워 앱스.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내용은 자, 캔버스 앱 만들기. 자, 그리고 세 번째 할 내용은 자, 모델 드리븐 앱 만들기. 그다음에 파워 앱스 포털 만들기. 그리고 그 이후로는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을 하고 만드는지 안내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워 BI 소개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파워 BI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빌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서 우리 챗봇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베이직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위크 6까지 이 내용 이론을 하고 나서 위크 7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 방금 한 내용, 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 영어를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동적으로 언어가 한국어로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치만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워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워 앱스와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와 그리고 파워 BI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총 4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도 또 다른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중요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파워 앱스죠.
웹과 그 다음에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빠르게 rapid low code라고 돼 있어요. 빠르게 그다음에 정말 코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사용해서 그 개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앱 플랫폼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를 사용해서 앱과 웹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화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 B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플랫폼 또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후에 파워 BI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쫙쫙쫙 다 뽑아와요. 어디서 웹에서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든 그러니까 SQL이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이터 벌스도 마찬가지고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모델링을 엮어요. 모델링이라는 게 테이블과 테이블의 연결인데 그에 대한 관계를 엮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시각화해주고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볼 수 있게끔 시각화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번역이 되신다고요?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는 웬만하면 번역을 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최고예요. 네, SQL이라는 거는 그 랭귀지인데요. 사실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SQL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워 플랫폼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데이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SQL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SQL을 좀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기능이라고 features라고 하는데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AI 빌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넥터. 커넥터도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AI 빌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사실 얘네들은 벌써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AI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은 AI가 있는데 여기 파워 앱스에 AI 빌더라고 따로 있어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시각화 개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는 내장되어 있어서 이미 트레이닝 되어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AI들을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는 뭐 영수증, 뭐 해독 또는 뭐 인보이스죠. 인보이스를 또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AI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크 2 또는 위크 3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벌스죠. 이거 좀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좀 엑셀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엑셀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편집하고 구성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엑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자동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크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고요. 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닥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계산식 열등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벌스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 자체는 다르기도 하지만 서비스 자체는 다르지만 자, 데이터 벌스는 여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또는 앱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넥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클라우드의 앱 데이터 및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래요. 커넥터는 연결선이겠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커넥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커넥터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 커넥터가 있어요. 자, 커스텀 커넥터는
자, 데이터 커넥터를 일단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은 좀 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워 앱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커넥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도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은 좀 제가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 중에서도 오피스 365가 엄청 많습니다.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도 있고요. 아웃룩 있고, 유저도 있고요. 엄청 많죠. 그리고 또 여기 쉐어포인트 등등, 뭐 파워워드, 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제3자 서비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구글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커넥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캘린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구글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구글, 자, 컨택츠라고 해서 연락처, 드라이브, 그 다음에 쉬츠라고 해서 엑셀 비슷한 쉬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태스크라고 해서 할 일 등등을 우리가 데이터 커넥터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파워 앱스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BI 등등등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질문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커넥터라는 것은 연결되는 종류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 커넥터라는 것은요, 사실 데이터 커넥터예요. 데이터를 불러와야지만 우리가 웹이나 앱에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 소스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렇게 오피스 365의 워드나 PPT나 또는 아웃룩이나 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오피스 365 포함해서 또 구글에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요. 그에 대한 파일 내용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다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워 앱스에다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있고 파워 오토메이트에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데이터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커넥터를 사용해서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 커넥터를요, 여기 보면 275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원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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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275개 되는 것 중에서 데이터 원본이 없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구글 맵스 또는 페이스북에 뭐 어떠한 뭐 이러한 연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커스텀 커넥터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사실 파워 앱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앱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있어요. 아까 275개의 데이터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거기서 제공이 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본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일단 API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네이버에서 뭐 맵을 갖고 오고 싶어요. 또는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한 걸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갖고 오지? 내가 크롤링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문제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API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API가 뭐냐?
제3자 서비스로 그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양식으로. 그러면은 API는 리퀘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폰스가 있는데 자, 리퀘스트는요.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라는 리퀘스트로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네이버 맵 또는 네이버 뉴스 검색.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요번에 오징어 게임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검색 내용을 리스폰스로 받아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리스폰스도 그들의 양식에 맞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그들의 양식, API의 양식에 맞게 리스폰스, 응답 값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리퀘스트, 내가 요청하는 그런 값들을 리스폰스로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PI로 요즘에 사용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있죠? 그것도 사실은 API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뭐 카카오톡을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구글을 통해서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랑 연동을 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앱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자,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로그인 서비스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리스폰스 값을 뭘로 받아오겠어요? OK 또는 false라고 하겠죠. 뭐 OK라고 했을 때 로그인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되었습니다. 했으면은 OK를 보낼 거고 리스폰스 값으로 또는 내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값으로 이게 로그인이 실패하였습니다. 또는 뭐 회원 정보를 회원 가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값을 받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API로 부르고요. API를 자, 우리가 파워 앱스의 커스텀 커넥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리스폰스랑 그다음에 리퀘스트 값을 줘가지고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우리 저스틴님과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사용자 지정 커넥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만들어가지고 API를 끌고 와서 그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줘요.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폰스 값으로 요렇게 형식이 될 거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내가 만약에 네이버 로그인 API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커넥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내 파워 앱스에 들어가 있는 나의 앱 안에다가 API, 그러니까 네이버 로그인 API를 여기다가 넣어놔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걸 만들었냐면 구글 맵스 API를 가지고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되는 모든 내용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호주 쳤어요. 호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호주의 뭐 명소 뭐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의 남대문, 동대문 검색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자동 내용을 검색을 받아와주고 그에 대한 값으로 맵을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커넥터가 뭔지 조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넥터를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데이터 커넥터와 그다음에 커스텀 커넥터. 그래서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커넥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커넥터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커넥터는 자, 브릿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커넥터를 데이터 원본에서 앱 또는 워크플로우로 연결하는 브릿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보를 앞뒤로 전달할 수 있다. 백앤 폴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받아오는 역할이 주입니다. 주는 역할은요. 우리가 앱에서 이게 그러니까 화면자 사용단이죠. UX, UI 단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에 대한 리스폰스 값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막 앱을 만들었어요. 내가 근데 모든 것을 다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로그인 구성, 그거 API 갖고 와서 데이터 커넥터 연결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 응답값만 받아오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맵을 다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엄청난 데이터 양에다가 거기다가 지도의 위치,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위도 경도 값,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명소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API 여러 가지가 엄청 많죠. 네이버 검색, 뉴스, 그다음에 블로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API가 있으면 뭐든지 데이터 커스텀 커넥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만드셔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원본. 자, 데이터 원본은 특징이 있는데요. 표형 데이터. 자, 이거는 사실 스트럭처, 태블러라고 해가지고 태블러라는 데이터인데요. 그 구조화된 테이블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 뜻은 뭐냐? 스트럭처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시로. 근데 그거의 특징이 뭐냐?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 컬럼, 행, 로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텍스트 또는 숫자 또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 집합 형태로 되어서 열과 그 다음에 행의 형태로 이렇게 테이블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그다음에 쉐어포인트 또는 SQL 서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표형 데이터, 그러니까 태블러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함수 기반 데이터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쿼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함수를 사용해서 너가 요거만 뽑아와 라고 함수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만 쫙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자면 오피스 365 사용자 또는 온라인, 프로젝트 온라인 및 애저 불랍 저장소. 그래서 쿼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select 그다음에 from 그렇게 이러한 함수를 써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어떤 거를 불러와서 웹에서 뭐 이걸 할 거야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내용만 쫙쫙쫙 뽑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 내가 테이블로 모든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거기서 검색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원래 그냥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것만 뽑아와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고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기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중에서도 아까 테이블뿐만 아니라 트리 구조로 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제이슨 파일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이슨은 트리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렇게 키 값이랑 그냥 밸류 값이 있다면 키 값을 뭐 예를 들어서 키 값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밑으로 또 트리를 만들어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밸류 값은 자, 이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별이 될 수 있고요. 이메일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주소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러한 구조를 제이슨 파일 형태 그리고 트리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콜렉션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커넥터 벌써 우리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 원본에서 워크플로우 또는 앱 또는 대시보드에 이르는 브릿지입니다. 데이터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브릿지죠. 자, 그리고 트리거 및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원본을 구축을 하고 커넥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작업 또는 트리거 작업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트리거와 그 다음에 작업이라기보다는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동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 트리거와 그 다음에 액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뭐냐면 트리거, 영어 원문을 보면 트리거가 방아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 뜻은 어떠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또는 파워 앱스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어떠한 뭐 예를 들자면은 알람을 설정을 해놨을 때 뭐 어떤 시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거를 트리거로 해서 일정하게 뭐 자동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어떠한 액션
액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아쇠 또는 어떠한 작업의 맨 처음 흐름,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은요, 트리거 밑에 어떤 작업, 플로우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모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사용자 또는 트리거에 의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함수에 의해서 데이터 원본 상호작용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추후에 워크플로우. 자,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오늘 좀 더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그게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커넥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아까 275개의 데이터 커넥터가 있다라고 했어요. 파워 앱스에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커넥터를 나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정 커넥터를 만들 때는 그냥 내가 지정 커넥터를 그냥 일일이 다 손수 입력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픈 API, 그리고 또 뭐 이게 포스트라고 해서 포스트 컬렉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파워 플랫폼의 특징이 있죠. 데이터 손실 방지, 규정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성. 예. 자, 얘네들은요, 사실 데이터 커넥터를요,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흐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이러한 데이터 자산들이 무조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데이터 손실 방지 정책, DLP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데이터 커넥터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트위터는 못 사용하게끔, 그럼 누구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데이터 손실 방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 테넌트에 따라서 테넌트의 어드민이 차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민만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여기로 들어가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규정 준수가 있죠. 사실 회사마다 그리고 테넌트마다 규정 준수가 다 다르고 그에 대한 정책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규정 준수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포괄적인 규정 준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테넌트 또는 그 기본적인 규정 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에 뭐 생각 장치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랩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간에 또 전송적인 데이터는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버 연결을 좀 보완에 강화를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GDPR인데 이건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접근성이죠. 접근성은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눈 청각이 많이 힘들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파워 플랫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음성을 지원하거나 또는 주석을 또 이렇게 달아놓거나 등등등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액세스 가능한 캔버스 앱을 사용하면요. 그러니까 시각이죠. 청각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앱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감동을 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우리 앱을 쓰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 없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제한 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배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모두 함께 단계가 아니에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pull all together 해서 통합이죠. 자, 통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이래서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좀 비즈니스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 또는 고객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테넌트 내에서 우리가 회사 내에서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도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그다음에 A가 있고 C가 있고 서버도 저거 쓰고 이거 쓰고 그다음에 또 혼자서 쓰고 여럿이서 쓰고 그리고 여럿이서도 이렇게 여러한 사이트를 막 이렇게 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꺼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BI,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워 플랫폼의 또 추구하는 기초적인 네, 그러한 아키텍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항상 고민하셔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파워 앱스와 그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데이터 커넥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꽂아주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생성하고 연결시키고 그거를 또 파워 BI에서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Q&A를 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챗봇으로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소셜미디어 참여 담당자가 트위터에서 팔로워, 리트윗을 늘리는 데 도움을 요청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보를 얻고 참여를 늘릴 수 있을까요?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정보니까 인포메이션을 얻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참여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파워 BI를 보고서를 사용하기, 그 다음에 포털을 사용한대요. 파워 앱스의 포털을 사용해서 팔로워를 위한 새 고객 사이트를 만든대요.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이트를 만들기는 좀 그렇고 사이트를 만든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건데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콘텐츠 승인을 처리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대요. 이건 자동화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 참여를 늘릴 수 있다. 정보를 얻는다. 정보를 얻어서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애널라이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요거고요. 자, 그리고 팀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기본 데이터 입력을 수행하는 횟수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너무 짜증이 난대요. 왜냐면 이게 기본 데이터 입력을 수행하는 횟수 있잖아요. 드미 프로젝트 시작할 때 데이터를 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줘야 되고 일일이 손 하나 다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고 인간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될 프로그램. 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체계화하는 거, 자동화시키는 게 뭐죠? 자동화시키는 거? 네, 맞습니다. 전원 자동화. 원래 파워 오토메이트예요. 파워 오토메이트. 자, 이게 번역이 자동으로 돼서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사실 제가 번역을 안 해주고 싶은데. 자, 그래서 샤워포인트에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실행하는 워크플로우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역은 조금 그치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많이 발전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쉐어포인트에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실행하는 워크플로우 묻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는데 사용한 작업용이에요. 이건 트리거죠. 그리고 행동은 액션이에요. 기능 기반은 이건 사실 펑션 베이스드고요. 자, 이게 뭘까요? 사실 네,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여기 보시면요. 클라이언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구현한 아이디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사용자 지정 API. 자, 커스텀 커넥터가 필요하겠죠. 사용자 지정 API와 상호 작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커넥터가 270개 이상 있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벌써 데이터 원본 소스는 사용자 지정 API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커스텀 커넥터겠죠? 자, 그러면은 자,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봅시다. 그리고 누군가 커넥터를 설명해 달래요. 자, 커넥터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커넥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 커넥터는, 음, 데이터 원본의 워크플로우 또는 대시보드에 연결합니다. 또는 커넥터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능을 보유합니다. 자, 글쎄요. 커넥터는 비즈니스 라인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많이 소요되는 비즈니스 작업 및 프로세스 자동화를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간단하게 만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자, 사실은 커넥터는 데이터 원본 앱 워크플로우 또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다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은 여기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자, 데이터버스 소개입니다. 네, 데이터버스 소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버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아까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PL900 마이크로소프트 자, 파워 플랫폼 펀더멘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 사항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버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소개를 드렸긴 했지만 살펴보기, 그 다음에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열 및 관계 식별을 해보고, 그 다음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가 이게 좀 특징이에요. 특징이기 때문에 데이터버스를 이것만 좀 알아두신다면은 추후에 모델 드리븐 앱 쓰실 때도 좀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개요를 한번 알아보죠. 자,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API로 끌고 와서 우리가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어떠한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 보안이 실행되고 논리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그 통합적으로 모든 걸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총체적인 서비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데이터버스는요, Azure Active Director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Azure Active Directory 하면 딱, 뭐지?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저는 쓰고 있는 Azure Active Directory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퓨전 데브 개발자라고 해서 퓨전 dev.kr이라는 테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Azure Active Directory를 중심으로 해서 테넌트끼리 뭉쳐주고요. 그 안에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 게스트가 누가 있는지, 다 이거를 Azure Active Directory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증, 그러니까 내가 퓨전 데브 KR 테넌트로 들어갈 때 인증을 하고요. 그에 대한 조건부 액세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액세스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조건부 액세스, 그 다음에 다단계 인증을 하게 되죠.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자를 보내서 뭐지? 그 번호 있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또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또는 그 어센티케이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증 앱을 사용해서 인증하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 그 인증 번호를 받아서 인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여기가 데이터버스의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리 로직이에요. 데이터 수준에서 비즈니스 논리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대요. 자, 그것은 중복 검색, 비즈니스 규칙, 워크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자, 중복 검색 등등이 있죠. 자, 그리고 데이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왔을 때 모델링, 같이 테이블을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성,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컨트롤러이고요. 저장소, 그리고 우리가 저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블록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만 저장할 수 있는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서도 물리적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토리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블럭, 그다음 로그 파일, 그다음 반장형 데이터. 그다음 반장형 데이터는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뭐 워드 등등등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데이터 검색 및 찾기, 그리고 데이터 리크 등등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장소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은 무엇이냐면은, 데이터 벌스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중점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인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자, API가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API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웹 후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및 이 데이터 내보내기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아, 내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덜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확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가 복잡한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수백만 개의 항목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엑셀도 그 하나의 파일에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몇백만 개, 뭐 행을 몇 개 행, 그다음 몇 개, 열 해서 총 몇백만 개의 그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아무리 모델이 크고 하더라도 거의 4테라바이트까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이 좀 더 크고요. 내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쭉쭉쭉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 커먼 모델과 데이터 벌스를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자, 그럼 데이터 벌스의 자, 표준 테이블은 커먼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모델, 데이터 모델을 자,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에 대한 오픈 데이터 이니시티브라는 업계 전반에 그 표준화되고 확장 가능한 오픈 소스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요거를 관계 세트를 포함하는 논리적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자, 그 말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표준 데이터. 근데 거기다가 확장 가능한 오픈 데이터 소스. 자, 오픈 소스 데이터 테이블 및 관계 세트를 포함하는 논리적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모델 드리븐 앱 또 데이터버스를 사용을 할 건데 거기서 한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버스는요, 원래 이게 구조가 커먼 데이터 모델의 정의 및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대요.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사실 메타데이터라고 있잖아요. 뭐 엑셀도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엑셀 안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의 내용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생성된 시각, 그 다음에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성,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내용 등등등 뭐 이런 게 메타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하거나 스키마를 잡아줄 때 보시면 커먼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의 표준 테이블이 동일하기 때문에 커먼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사용하는 모든 솔루션이 간단하게 통합된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예를 들자면은 얘가 그러니까 커먼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엑셀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버스 그다음에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든지 쉽게 붙일 수가 있다.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또는 통합된다. 이게 장점이래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에 테이블 및 열식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실 여기 보시면 파워 앱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안에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엔티티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테이블이라고 불려요.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테이블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에 보면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는 열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행은 그러한 기록이죠. 그러한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이렇게 왜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요. 표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 이게 뭐냐? 열이에요. 진짜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열은 주소 1, 주소 1의 형식, 주소 1의 도시, 주소 1의 국가 지역. 카운터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열들입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요. 이건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름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데이터 형식은 정수밖에 안 받아.
그리고 유형은 관리형이야. 그리고 사용자 지정, 내가 만들었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는 테이블의 열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 테이블에 요 열은 무조건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 아니야. 이렇게 여기다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검색도 이렇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열이에요. 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과 열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표준이 있고 복합이 있어요. 표준은 데이터버스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생성되는 기본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 열을 추가할 수 있지만 오직 사용자 지정 테이블에 열만 삭제 가능합니다. 자, 복합은요. 자, 사실 워크플로우 또는 플러그인을 비롯한 복잡한 서버 쪽 비즈니스 논리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거는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테이블 형식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논리를 포함해서 다른 테이블이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리고 열도 있습니다. 열 아까 컬럼이라고 했죠? 열이라고 했고요. 그에 대한 필드를 자, 여기서는 열 그리고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를 자 보시면은 엑셀에 열로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또는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에는 데이터 형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난 정수만 받겠다. 뭐 나는 텍스트만 받겠다. 아니면 나는 그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실수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또는 yes or no 이런 불린 형식 그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요. 열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내의 열수는 자 100개까지 이상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열 설정해 주시고 메타데이터 지정해 주시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관계는 뭐냐면 테이블과 테이블의 정의거든요. 관계 설정.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게 뭘까? 이렇게 하실 건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는요, 빌드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에 사용되고 효율적인 스케일이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여러 컨테이너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테이블을 하나, A, B, C, D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테이블 큰 전체로 하나를 딱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들이 요구되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요. 어떠한 그 쇼핑몰을 한다고 칠게요.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송장 인보이스죠. 인보이스라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품목이라는 테이블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따로 관리하는 게 낫지.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고객, 제품, 송장, 품목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고객 따로 고객의 인포메이션 정보, 제품의 정보, 그다음에 송장 정보, 품목 정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테이블을 붙여서 그러니까 테이블의 어떤 컬럼, 고객의 이름 또는 고객의 아이디랑 그다음에 뭐 송장에도 뭐 예를 들면 고객의 아이디가 들어가잖아요. 송장에도. 그럼 거기에도 그 컬럼만 딱 붙여가지고 이 테이블 두 개를 딱 붙여서 그때만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계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그래서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일대다 관계 또는 다대다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대다라는 것은 고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어떠한 테이블에서는 아이디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미나라는 이름과 함께 아이디 1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치만 로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구매한 내역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그래서 내 거 이름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고유성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테이블 하나와 그리고 나의 정보, 내가 구매한 내역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들어간 고유성이 없는 그리고 데이터에 그러니까 진미나라는 이름과 아이디가 여러 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고유성이 없는 중복이죠. 중복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거를 1대 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대 다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대다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관계를 추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환경도 한번 볼게요. 사실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는 테넌트라는 그 집합 있죠? 테넌트라는 요 그 엔터프라이즈 안에 테넌트 안에는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여기 보신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의 환경을 사용을 하고요. 그 디폴트 안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또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테스트 환경, 그 다음에 또는 트라이얼 환경, 그 다음에 데브, 그래서 디벨롭먼트 환경 또는 배포 환경, 뭐 이런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만약에 미국에 있다. 그러면 디폴트 값이 미국에서 테넌트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여기서 그 데이터 서버를 사용을 하겠죠. 거기서 환경을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테스트, 데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왜 이렇게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목적이 있죠. 왜냐면 환경을 건드리면은 전체 환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파워 앱스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조건 그리고 액세스가 안 된다든지 나는 못 들어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되어 있어 권한자가 한 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도 배포할 수 있는 환경, 배포 환경은 관리자 딱 한 명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떠한 신입 초보 개발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삭제해 버렸어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없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관리를 따로따로 해주시고 그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관리자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요. 환경을 여러 가지 만드실 수가 있고, 목적에 따라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에 따라서도 또 위치에 바인딩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규칙. 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테넌트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비즈니스 규칙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규칙 10값 설정을 하거나 뭐 데이터 유효성을 다 검사를 하시거나 등등등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벤더사한테 1,000불 이상의 금액을 보내야 될 경우에는 VP 승인자 또는 매니저의 승인자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과, 만약에 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게끔 그 규칙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 제일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어드민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사실 어드민뿐만 아니라 뭐 전역 관리자 등등 관리자의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그 종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리센터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권한도 레벨만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리센터를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정책, DLP죠?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통합. 내가 만약에 데이터 원본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연결을 만드시거나 또는 세일즈포스나 또는 SQL 등등 다른 데이터 저장소 간의 모니터링을 이렇게 어떻게 데이터가 주고받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 우리가 이러한 조직이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fusiondev.kr을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테넌트라고 하는데 그 테넌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와 그다음에 할당량을 누가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그 라이선스가 얼만큼 사용됐는지 할당량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리센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식 기반, 지식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 및 모델 기반 앱에서 비즈니스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지나갔습니다.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갔는데 뭐예요? 데이터 유효성과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된 몇 가지 표준 테이블을 데이터 벌스를 통해서 솔루션을 빌드를 했대요. 자, 근데 새 레코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 레코드가 엔티티에 추가된 날짜를 캡처하려고 하지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테이블에 추가된 날짜를 캡처하려고 한대요. 근데 몰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알긴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꿔줄 거래요. 데이터 컨펌이라는 이름을 지정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조금 너무 어려운가요? 다들 답변이 없으시군요.
자, 이때는 여기 보시죠. 자, 이거를 사실 새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이름을 데이터 컨펌드라고 바꾸기만 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몰스를 사용해서 모델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델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혹시 다이내믹스 365로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데이터 벌스를 사용해서 모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할 거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캡처를 할 건데, 공동 작업자, 그러니까 공동 작업자죠. 부품이 소모품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깜빡하고 비용 센터를 채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규칙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규칙을 만들면 되죠. 네,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 열 관계 환경 만들기 비즈니스 규칙 정의해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클릭을 해서 세 번째 파워 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파워 앱스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파워 앱스를 좀 설명하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파워 앱스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아, 번역을 할까요? 좀 이상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파워 앱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워 앱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워 앱스, 캔버스 앱,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드리븐 앱,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포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캔버스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UX, UI라고 해서 UX, UI가 뭐냐? 화면의 디자인단,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이죠. 편의성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 구축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결국엔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UX, UI를 실제로 내가 커스터마이징, 제가 실제로 구현을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캔버스 앱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기반 앱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혹시 다이내믹스 365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매출, 영업, 그 다음에 또 영업 기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이내믹스 365라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이내믹스 365를 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델 기반 앱은 다이내믹스 365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데이터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벌스에서 데이터를 쫙쫙쫙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람 이름과 뭐 주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요. 게다가 거기에 대한 모든 영업 기회죠. 아, 이 사람이 얼만큼 살 것 같다. 그리고 언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아웃룩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언제 만났다. 미팅 알람. 그 다음에 또 미팅 일정. 그래서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미팅을 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 기회가 얼만큼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얼만큼 영업이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다이내믹스 365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모델 기본 앱은 다이내믹스 365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델 기반 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데이터버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은 사실 테넌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캔버스 앱도 마찬가지예요. 테넌트 내에서만요, 그러니까 테넌트 내,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캔버스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포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테넌트 밖에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오피스닷컴 딱 그 웹브라우저를 딱 쳤을 때 나타나는 그 포털 사이트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보관된 데이터를 여기다가 쫙쫙쫙 보여주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털 웹사이트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테넌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후에 만들어 볼 건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그리고 양식 프로세서, 그리고 개체 감지기, 텍스트 분류 등등이 있습니다. 야, 예측은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매출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쫙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파냐면, 뭐,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그러면은, 뭐,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즈널별로 이렇게 다 있겠죠. 매출별로. 그러면은, 내가 9월 달까지 했을 때 9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10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예측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AI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항상 필요하고요. 자, 양식 프로세서, 이건 폼 프로세스인데요. 명암 판독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뭐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에 대한 텍스트를 다 끌고 오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AI입니다. 개체 감지기는요. 내가 사진을 어떤 걸 보여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콜라라고 했을 때 뭐 펩시콜라냐 아니면은 코카콜라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거를 분류를 해줄 수 있고 그 개체에 대해서 감식을 해줄 수 있는 감지기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분류는요, 의미별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더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 그래서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뭐, 잠재 고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익성이 얼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이탈률이 얼마 정도 될까, 이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워 앱스는요, 보안 및 관리를 어디서 하냐? 아까 파워 플랫폼 그 어드민 센터가 있죠. 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셔서 액세스해서 여기서 보안 및 관리를 다 통합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무슨 뜻이냐? 내가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쉽게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고객 사례 연구 히드로 공항인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이렇구나라는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앱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앱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In the previous modules, you learned how Power Apps is used to build apps that allow you to take action on your data by using the skills and knowledge you already possess. In this video, you will see an example app inspired by the Heathrow Airport case study. Then, after exploring the app, you will see how you can get started by building a blank app. 자, 이거를 다 보려면 4분,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자,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지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지식 확인입니다. 사용자 환경 및 디자인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바일 앱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디자인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나왔던 캔버스 앱이겠죠. 캔버스 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프로젝트 요구되는 부품 사진을 찍고 해당 모델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요구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부품 사진을 찍고 그냥 바로 볼 수 있게끔, 식별할 수 있게끔. 그러면 AI가 필요하겠죠? AI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컨트롤이 필요할까요? 그냥 카메라만 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AI 빌더로 갖다가 뭘 할 수 있냐? 식별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파워앱스 캔버스 앱에서 데이터 원본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데이터 원본, 뭐죠? 내부 데이터 원본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부 데이터 원본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동일한 앱에서 여러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뭐 예를 들자면 뭐 트위터, 그리고 내부 테넌트 내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 365의 앱들, 뭐 아웃룩이라든가 워드, PPT, 뭐 그 다음에 또 쉐어포인트 등등등 이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내용은 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검색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다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봤던 게 파워 플랫폼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내용이 데이터버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내용이 파워 앱입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에 캔버스 앱, 모델 기반 앱, 그리고 포털 앱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PL900을 2차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꿀팁을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PL900 과정을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힘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리소스들을 쉽게 다 이용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보겠습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사실 자, 첫 번째로 M365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 플랫폼 개발자 생성을 하시길 부탁드려요. 자, 이점이 뭐냐? M365 개발자 계정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라이선스와 그 다음에 또 그 할당량에 걱정 없이 그리고 더 좋은 건 테넌트의 어드민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 파워 플랫폼을 설정할 수 있고 보안 그리고 데이터 정책 그 다음에 규정 등 자기 마음대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파워 플랫폼에 모든 있는 내용들이죠. 뭐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BI,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자, 이거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M365 개발자 계정이잖아요. 그 말 뜻은 자, M365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꼭 만드셔서 같이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M365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파워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세요. 사실 파워 앱스 개발자 계정인데요. 이걸 만드시게 되면 파워 앱스를 또 AI 빌더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퓨전 개발자 스터디가 공식 사이트도 있고요. 깃허브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고요. 전체 과정, 그리고 모든 질문 답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다 한 번씩 들러가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이전에 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은 무조건 질문 답변.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깃허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공식 사이트.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알림 설정 받아서 우리 퓨전 개발자 스터디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연결해 주시고요.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퓨전 개발자 스터디 1차에서 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부트캠프와 그 다음에 워크샵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너무나 유용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질문과 답변 받도록 할게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L900 그 디스커션으로 들어가셔서 깃허브에다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크 2죠. 위크 2에는 자, 캔버스 앱 만들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 M365 개발자 계정과 파워 앱스 또는 파워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은 따라오시는데 훨씬 더 쉬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숙제이면서도 꿀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꼭 만들어 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마음껏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앱을 만들 건데 어렵지 않고요.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금방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응용이 가능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위크 2에서 캔버스 앱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위크 2 캔버스 앱 만들기 과정에서 우리 모두 같이 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